미국 언론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화로 13조 원, 국방비를 500% 인상하지 않으면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며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되려 미국의 약점이 된단 걸 모른 채로요. 반도체 관세 인상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강수로 두었던 협박에도 한국은 오히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삼성 반도체의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000명의 주한미군의 반발이 폭등했고 애플은 절망하며 백악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초강대국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 거주하며 세계의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 올리버 홀트입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40을 넘긴 지금까지 수많은 분쟁 지역의 참상을 두 발로 뛰어 취재해왔죠. 그래서인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여러 국방부의 직접적인 취재도 가능한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2025년 7월의 그날도 저는 미국 방부에 초청받아 주한미군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격변을 겪은 한국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던 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그날 펜타곤 회의실에서 들은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20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긴장 상황을 경험해왔던 저조차도 이런 묵직한 공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도 평소와는 달랐죠.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백악관 참모진, 그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가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2조 4천억 원에서 무려 13조 원으로 5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3조 원이라니, 이건 한국 국방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에 더해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죠. 거절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키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 인사는 단호했죠.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다.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지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한국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곧바로 평택 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제임스 중령이었습니다. 15년째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그는 한국어도 유창했고 무엇보다 한국인 약혼자 수진 씨와 2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홀트 기자님, 정말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건가요? 제임스 중령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생의 반을 보냈어요. 이곳이 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진이와의 결혼도 준비 중인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제임스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제 부모님도 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날 기지 내에서 만난 많은 미군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스미스 하사는 한국인 아내와 2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이 그들의 조국이에요. 미국으로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거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미 관계 70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인간적 유대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온 것인데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청와대에서 발표된 성명은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워싱턴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이죠. 국방부 회의실은 다시 한번 긴급 소집되었고 이번에는 참석자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를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압력 앞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마련이었는데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맞서는 게 맞다며 우리도 이제 그만큼 성장했으니까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대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라요.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관한 문제였어요.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닌 당당한 중견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이런 대립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0년간 이어져 온 동맹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인지 궁금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협상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양국의 미래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강경한 입장 발표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모든 곳에서 긴급 회의가 연달아 소집되었어요. 저 역시 이런 급박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미국 정부 내부의 당황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항상 협상 테이블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실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 동안 한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뒷채널로라도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해요. 이상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분쟁 지역에서 취재할 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하나둘씩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CNN은 한국, 미국의 가장 관대한 동맹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의 87%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32%, 일본의 75%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나아가 한국의 충성스러운 동맹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한국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을 상세히 다뤘죠.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에게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요. 한국이 미국 국채를 1,200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고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15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자 미국 여론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CBS에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77%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응답했어요. 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맥케인의 후임으로 불리는 젊은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이들 없이는 동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초당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평택 기지를 찾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장교 30여 명이 비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에요. 제임스 중령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70년간 함께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을 지켜야 합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성명서에는 평택과 용산에서 복무하는 현역 장교들의 서명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라며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정치적 계산으로 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스미스 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명령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인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이 우리 가족의 터전이고 아이들의 고향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역하겠습니다. 스미스 하사의 아내 김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어요.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똑같이 잘해요.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개인적인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들의 보도 톤이 더욱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폭스뉴스조차도 가족을 갈라놓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에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완공 일정을 조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완성도 재고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한 우회적 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삼성의 대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런 공식 성명도 없이 그저 조용히 일정을 조정하고 공급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애플 주식이 하루 만에 12% 급락했습니다.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은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며 대량 매도에 나섰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10% 이상 하락했어요. 나스닥 전체가 4%나 급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의 일정 조정 발표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흔든 것이죠. 이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미국의 미래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한다. 이들 없이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보호받는 약소국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죠.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은 텍사스 경제의 핵심입니다. 연방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지역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의 정치인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실리콘밸리 주요 최고 경영자들의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선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등이 서명한 성명서에는 한국은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파트너라며 정치적 갈등이 비즈니스 관계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평택 기지 앞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촛불 집회를 연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을 갈라놓지 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제임스 중령과 수진 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둘은 손을 맞잡고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노래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촛불을 든 한 미군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70년간 쌓아온 한미 간의 인간적 유대가 하루아침에 정치적 계산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황이 처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저는 연일 국방부와 백악관을 오가며 상황을 취재했는데 회의실마다 느껴지는 긴장감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4,300억 달러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13조 원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기지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만 3천억 달러, 한국모함 전력 재편에 1,500억 달러, 연간 추가 운영비가 1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감시 장비 재배치에도 8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계산이네요.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쓰게 생겼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태평양 사령부에서 온 추가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대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만으로는 커버리지가 부족하고 괌은 너무 멀어서 대응 시간이 3배나 늘어난다고 했어요.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이 60% 감소합니다. 한 장군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서태평양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미국 산업정책처에서 작성한 극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70% 이상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생산되고 있었어요. 이들 없이는 미국의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심지어 핵무기 네트워크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경제에 연간 최대 1,2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미국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삼성에서 또 다른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업 기밀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공급 중단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애플은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천억 달러를 잃었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일주일 만에 15%나 폭락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애플 최고 경영자의 긴급 성명이었습니다. 삼성 없이는 아이폰도 없다며 정치적 갈등이 기술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어요. 구글 최고 경영자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미국 기술 산업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하다며 정치가 기술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썼어요. 테슬라 주가는 20%나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이 기술 주권은 모든 국가의 기본 권리라며 일방적인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총리도 혁신은 강요가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며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주요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 수소 에너지 기술 협력을 위한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프랑스도 한국과 원자력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미 체결한 기록적인 방산 계약에 더해 추가로 15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패키지를 주문한다고 발표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며 이런 파트너와 함께라면 러시아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나토 동부방어선을 한국 무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중동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걸프 국가들에게 한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독립적인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반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케냐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가르치려 할 때 한국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발표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꿈꾸던 일을 해냈습니다. 가나의 한 젊은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80억 달러 규모의 종합협력 패키지를 체결했고, 베트남도 한국산 호위함 도입을 결정했어요.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도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는 성능은 좋으면서도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까지 가세했습니다. 브라질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칠레도 리튬 가공 기술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어요. 콜롬비아는 한국 기업과 인프라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자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관세 발표와 함께 미국 기술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어요. 애플은 장중 15%, 엔비디아는 20%나 떨어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한편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를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짧은 성명이 펜타곤 전체 보고서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날 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한국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간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이 회의실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로 취급해왔는데 이제는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외교를 정의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이 진정한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품격을 가진 나라로 변모한 것이죠. 한국을 향한 전 세계의 러브콜이 이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일 백악관과 국방부를 오가며 취재했는데 관료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CIA에서 올라온 보고서였어요. 한국이 조용히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러시아 수치에 근접했다는 분석이었죠.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미국의 방위 산업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사이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국방부 차관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라고 나와 있어요.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영국의 BAE 시스템을 능가한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K2 블랙팬서 전차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전장을 독일의 레오파드2와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지배했는데 이제는 한국산 전차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1000대 이상을 주문한 것은 단순한 조달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공군 참모차장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미국 전투기의 모조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F-35와 거의 동등한 성능이면서 가격은 절반이라고 나와 있네요. 인도네시아가 이미 48대를 주문했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미국의 끝없는 수출 제한에 지친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대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천궁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산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어요.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절반이고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석유 부국들이 서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담당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워싱턴의 독점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들로부터 어떤 막대한 이익도 한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KSS-3 잠수함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소수의 초강대국만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수직 발사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혁신적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조차 꿈꿀 수 없는 해군력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해군 작전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육군 위주의 기형적 군대가 아니라 육해공을 아우르는 완전체가 되었어요. 경제적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2022년에만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불과 5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수치였어요.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서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략적 영향이었습니다. 나토에 판매된 모든 한국산 무기, 걸프 지역에 배치된 모든 한국산 미사일 시스템, 동남아시아 해역을 순찰하는 모든 한국산 잠수함은 미국의 방위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향하는 동맹국을 상징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방위 산업이 5년 내에 미군 주둔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 담당관이 분석했어요. 한국의 첨단 무기고는 미국이 만들겠다고 위협한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술 분야였습니다. 국방부 산업정책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제조 규모, EUV 리소그래피 배치, 첨단 AI 칩 개발 등에서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다고 평가되었어요. 삼성은 이미 3나노미터 공정을 완성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7나노미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 정책관이 설명했어요.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디램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고 소비자 기기와 군용 슈퍼컴퓨터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네덜란드 외에 EUV 리소그래피 기계를 실질적으로 숙달한 유일한 국가로 전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AI 최적화 프로세서는 이미 나토의 명령 통제 시뮬레이션에서 미국 설계를 능가하는 테스트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 공급망이 중단되면 미국의 연간 경제 손실이 1,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정책관이 경고했어요. 이는 금융 대재앙 수준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군사 분야에도 직결되었습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버, F-35 항공전자 기기, 심지어 핵 발사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들이 나오자 미국 내 여론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초당적 우려가 터져 나왔어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는 비용 분담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한국의 생존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전략적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협력을 간청해야 하며 갈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의 평가는 더욱 심각했어요. 한국 기지 손실은 미국의 전방 억지력을 60% 감소시키고 대응 시간을 72시간 증가시키며 연간 운영 비용을 520억 달러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선전이 아니라 미국 장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냉정한 수학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회의실 내부의 즉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방부 관리들은 한국의 침묵을 약점으로 일축했는데 이제 모두가 그 침묵이 지배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워싱턴 포스트가 날카로운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을 여유가 없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다. 핵심은 누구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평화헌법에 제약받는 일본도, 영원히 중국의 위협에 노출된 대만도, 방위산업이 분열되고 더딘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세계 최전선에서 군사력, 산업력, 첨단 기술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군사와 기술 분야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 노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의 금융 및 국방 데이터 경로를 변경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수백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육상 완충국이 아니라 태평양의 디지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지원을 철회하면 월스트리트 거래가 지연되고 정보 전송이 중단되며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서버마저 더듬거릴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울산, 온산, 여수의 대규모 정유단지가 지도에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정제하는데 이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미국 항모전단은 장기 운항을 위해 한국산 정제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 없이는 제공급 비용이 연간 80억 달러 증가하고 항속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곧바로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조선업도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상위 세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업용 톤수를 건조합니다. 유조선과 LNG 운반선 없이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 흐름을 지속할 수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GM 등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를 제거하면 미국의 친환경 전환이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면 우리는 동맹국 하나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관이 정리했어요. 전 대륙에 걸쳐 신뢰도, 계약, 전략적 발판을 잃게 됩니다. 연간 최소 1,80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아시아에서 우리의 전방 억지력은 6개월 이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자신 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미국의 실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건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가 아니라는 현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진정으로 없어서는 안 될 국가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발표했어요.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었는데 기자들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지는 것을 봤어요. 100% 관세라고요? 한 기자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거의 수입 금지 수준인데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 미국이 그런 부자 국가들을 무료로 방어해야 하죠? 이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 직감했어요. 20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경제 제재의 파급 효과를 많이 봐왔는데 이번 경우는 제재를 가하는 쪽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 스마트폰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켜졌습니다. 애플의 로비스트가 거의 패닉 상태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신 나갔나요? 한국 없으면 아이폰도 없습니다. 당장 저지하세요. 구글의 정책 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수화기에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디램의 70% 이상, 낸드 플래시의 거의 50%를 생산해요. 이건 구글 입장에서 공급업체를 잃는 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중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모든 클라우드 서버, 모든 스마트폰, 모든 노트북, 심지어 군사 위성까지 한국 칩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현대 디지털 세계의 등뼈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실리콘밸리는 마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스닥 선물이 폭락했고 그렇게 굳건하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조차 꺾였습니다. 애플은 하루 만에 전체 개발도상국의 GDP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한 재무부 보좌관이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관세로 전 세계로부터 얻었던 이익을 단 3일 만에 날렸어요. 결국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한국 하나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GDP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기술 부문에서 1년 만에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전 세계 AI 클러스터의 90%가 몇 주 안에 동결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챗GPT,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서비스도 전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한국의 공급망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결과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 척했지만 진실은 한국이 군인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미국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의 조달러 규모 무기고는 값비싼 고철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은 한국이 없어도 우리만의 팹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200에서 250억 달러, 건설하는 데만 수년이 걸려요. 하지만 문제는 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축적된 노하우가 핵심이었어요. 한 대당 2억 달러에 달하는 극자 외선 리소그래피 기계는 수년간 대기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를 배치하고 마스터링하여 수율이 90%가 넘는 타이트한 생산 라인으로 최적화했어요. 내일 미국이 무제한 현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7년에서 1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한 세대 더 앞서 있겠죠. 문제는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동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첨단 소재 분야에서도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불화수소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를 차단하자 한국은 즉각 일본보다도 더욱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개발해버렸어요. 한국의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전문 포토레지스트, 초박형 웨이퍼 연마 기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는 미국이 따라잡고 싶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0년간의 국가 전략, 인프라, 그리고 규율의 결과였고 한국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바보 같은 짓으로 미국 전역에 곡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의 컨트롤러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보잉은 한국 서버에 의존하는 자신들의 예약 시스템을 고백하며 한국이 없으면 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뉴욕 증권거래소도 한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없다면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노트북, 게임 콘솔이 없어지는 것은 둘째 문제였어요. 미국의 병원도 문을 닫을 예정이었거든요. 미국 병원들은 한국 반도체로 작동하는 영상 장비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였죠. 거래 네트워크가 급격히 둔화되어 매일 수십억 건의 거래 손실이 발생할 것이었어요. 국제통화기금은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실리콘 부족으로 촉발된 잠재적 대침체 2.0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워싱턴의 오만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대혼란이 펼쳐지고 있을 때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미국의 대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평온만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신문들은 관세 예상, 다각화 이미 진행 중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지경에 올라 있었기에 굳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실제로 삼성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팹을 확장하고 유럽에서 협상 중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독일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한국은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세는 그들이 수년 동안 계획했던 것, 즉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확인해 주었어요. 이런 모든 지표가 상황의 역전을 가리키자 가장 잔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가 입장 발표였어요. 청와대는 단 3줄의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짧은 선언이 펜타곤 전체 보고서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국이 진짜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였거든요. 한편 트럼프는 궁지에 몰린 황소처럼 분노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더 좋고 더 저렴하고 더 빨리 우리만의 칩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저는 그의 허세에 안타까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팹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한국처럼 고순도 칩을 개발하려면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런 공급망을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해온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할 수 없어요. 현재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의 40% 이상이 한국산 디램이나 낸드 칩에 직접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미사일 유도 패키지 성능이 저하되고 스텔스 항공기 항공전자 장치가 결함을 일으키며 전장 AI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미국의 무기고는 한국산 실리콘으로 건설되어 있었던 거죠.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만 TSMC에 압력을 가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TSMC는 로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제어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겐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프로세서는 쓸모없거든요. 이어진 침묵이 숨막힐 정도였어요. 진짜 순간은 국방부 장관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공급망 중단에 대한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90일 동안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트럼프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작전 준비 태세가 40%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중국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겨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의 패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얻어오던 막대한 이익들을 전부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한국 없이는 아시아에서 큰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그제야 이해한 모양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가 아니었지만 한국은 그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무릎을 꿇게 된 상황, 한국이 진정한 강자임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저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되자 워싱턴 정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완벽한 준비 상태와 시민들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미국 정부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 거죠.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참모총장이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된 국가입니다. 민방위 시스템부터 예비군 체계, 산업 인프라의 이중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런 나라를 상대로 압박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삼성과의 비공식 대화 창구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삼성 본사에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가 자산입니다. 위원장의 말이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압박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물이 된 거예요. 이런 인식 변화는 곧바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삼성 위험도를 새로운 경제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삼성의 미국 사업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연준의 정책 지표가 되다니. 월스트리트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삼성 충격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JP모건은 포스트 삼성 시나리오 분석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분기별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삼성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부 내 인식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 고위 관리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BBC의 일면에는 작은 거인이 우뚝 서다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워싱턴이 아닌 곳에 돈을 지불하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명백히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소적으로 유명한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을 21세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산업력에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괴롭힘에 저항하고 살아남았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기 때문에 경외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냈어요. 전 세계는 한국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한국의 용기와 존엄성은 모든 방산 계약이나 반도체 거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드디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러브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계약들이 눈사태처럼 몰려왔어요. 러시아의 위협 아래 여전히 떨고 있던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몇 배로 늘렸습니다. 이미 체결한 기록적인 계약에 더해 15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패키지를 추가로 확정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브뤼셀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굴복하지 않고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들의 무기는 모스크바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은 한국의 수소 연료 기술에 주목했어요. 베를린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했고 한국 기업들이 차세대 전해조와 연료전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베를린은 90테라와트시에 가까운 수소 수입 수요를 예상했고 한국은 이제 기술력과 운송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파트너로 부상했어요. 중동의 석유 부국들도 가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과 200억 달러가 넘는 바라카 원자력 프로젝트를 2배로 늘렸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본 후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 은밀하게 문의했어요. 석유 수입이 넘쳐나지만 다변화가 절실한 걸프 국가들에게 한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독립적인 매력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나라가 결코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라고 평가했어요. 서구의 이중잣대로 완전히 지친 지역에서 한국의 도전은 아랍인들이 분노 없이 존경할 만한 드문 아시아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 아랍에미리트 기업가가 아부다비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꿈꾸던 일을 해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미국에 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원자로, 건설사, AI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졸개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감탄은 조용했지만 그 못지않게 깊었어요. 케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얼마나 가난하고 전쟁으로 고통받았는지, 그런 한국이 지금은 세계 패권국을 상대로 당당함을 보이며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박수를 보내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연합경제위원회는 한국 통신 대기업들이 서방 국가들이 절대 제공하지 않은 보안 보증을 제공한 덕분에 서구 기업들에 비해 오지 통신망 구축 비용을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프리카가 한국을 선택한 덕분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은 2030년까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갑자기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 말할 때는 우리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성공담이 거의 전설에 가까웠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압박받고 있었는데 한국을 제3의 길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80억 달러 규모의 위성 공동 프로그램, 방위협력, 해군 현대화 패키지를 체결했어요. 베트남은 한국의 최첨단 군함을 미국 가격에 극히 일부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산 호위함을 주문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의 평가가 핵심을 찔렀어요. 우리는 미국 무기를 사고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두 경우 모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를 사면 자유로워져요. 한국은 착취가 아닌 공생을 추구하거든요. 라틴 아메리카까지 가세했습니다. 브라질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칠레도 리튬 가공 기술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어요. 브라질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기차 확장을 뒷받침할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리튬이 풍부한 칠레는 정제 및 가공에 관해 한국과의 대규모 파트너십을 모색했다고 밝혔어요. 칠레가 이미 미국과 대규모 리튬 거래를 이어오던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다가 결국 천연자원 공급망조차 전부 한국에 빼앗기는 위기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변화를 지켜본 미국 내부에서도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된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국무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압박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국방부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예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 기술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차세대 반도체에서 삼성의 3나노미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미기술 파트너십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6G 통신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조용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 질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미국이 끌고 가는 파트너가 아니라 대등하게, 때로는 미국이 배워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한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요청해온 것이에요. 그것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사전 협의를 먼저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통보하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미국 측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실상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체적 내용이었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충분히 검토해보겠다. 즉시 수락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한 거였죠.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취재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0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며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수없이 봐왔는데 이렇게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온 소식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평택 미군 기지에서 제임스 중령과 수진 씨의 결혼식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주한미군 철수 위기로 헤어질 뻔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100년 가약을 맺게 된 거죠. 저는 이 결혼식을 꼭 취재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한미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제임스 중령이 흔쾌히 취재를 허락해줬습니다. 평택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함께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양국의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스미스 하사와 그의 한국인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도 참석했다는 점이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제임스 중령이 군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행복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어요. 수진 씨도 순백의 한복을 입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것은 평택기지 사령관이었어요. 그는 감동적인 주례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가 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제임스 중령이 서약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듯이 당신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서약도 감동적이었어요. 제임스, 당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자 장내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군 장교들과 미군 장교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로연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중령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날아와 수진 씨의 부모님과 포옹을 나누는 모습, 한국 전통음악과 미국 팝송이 어우러지는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나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합창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고향의 봄을 불렀는데 한국어와 영어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임스 중령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홀트 기자님, 이번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한미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미연합훈련 조정관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고 했어요. 양국군의 교류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나라의 군인들이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수진 씨도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어 꿈만 같아요. 앞으로는 한미 문화 교류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평택기지 사령관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신뢰와 우정, 그것이 바로 우리 동맹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으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전 세계 질서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의 기여 확대 방안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 기술 파트너십과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로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모든 것을 요약해줬어요. 한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정상회담 결과도 놀라웠어요. 미국이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고,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SMA 협정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역할 변화였어요. 단순한 방위비 분담자가 아닌 동등한 안보 파트너로 격상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성장한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것이죠. 국제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동맹,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관계의 변화를 조명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대등한 파트너십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력과 품격으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국제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아세안은 한국을 대화 파트너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켰어요. 아프리카 연합도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품격과 존엄성,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였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평택을 방문했습니다. 제임스 중령과 수진 씨 부부의 신혼생활이 궁금했거든요. 두 사람은 기지 근처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제임스 중령이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도 그렇고 저희 개인 생활도 그렇고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수진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들의 집 거실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두 나라의 국기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한미 관계의 상징 같았어요.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가르쳐주고 싶어요. 수진 씨의 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의 마지막 기사를 정리했어요. 제목은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꿈이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어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기술과 품격,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존엄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외교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된 국가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자 품격 있는 외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당당한 중견국으로 우뚝 섰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그리고 기술과 품격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시대 말입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과 미국이 있고 두 나라를 잇는 새로운 동맹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 끈은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